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리원리 시간이죠. 자, 조리원리 이론은 총 12회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4주 동안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총 이제 1주당 3시간이 있어서 한 주당 해서 20문제씩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주차마다 3회 분량씩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1, 2, 3회까지 풀 거고, 다음번엔 여러분들이 이제 4회, 5회, 6회 준비를 해 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2교시 시험 문제, 2교시 시험 문제에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조리원리 과목 같은 경우에가 오히려 딱 떨어지는 과목이 아니라서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론 공부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많고,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또 단독으로 조리를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식품학 베이스가 없으면은 또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리원리라고 했지만은 요즘은 이제 사이언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조리과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뭐 실험조리라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실험조리도 들어간다라고 해서 다음번 제가 구성하는 문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 중에도 달걀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달걀찜 문제에서도 달걀찜에 우유가 들어갔었을 때, 뭐 설탕이 들어갔었을 때, 소금이 들어갔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여러분 실험조리 그 과목 중에서 있었으면은 그런 식의 문제로 해서 실험조리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 및 저장학이라고 해서 가공 저장학도 포함시키겠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가공이라고 나오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우유 유제품의 가공이면은 치즈버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류에 있어서의 가공이다라고 하면 두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공 저장 이렇게 또 들어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식품학 및 조리 원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생물 파트가 또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시험 문제에 종종 이제 미생물을 집어넣기는 했어요. 근데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다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미생물의 종류를 나눈다든지, 미생물의 여러 가지 이제 증식에 대해서 나온다든지 이러는데, 이거 파트보다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조리원리하고 관련된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발효 부분이거든요. 발효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류 발효에서 관여하는 균주라든지 김치 발효에서 관여하는 균주, 그 다음에 여기서 두류에서도 이제 콩 제품 같은 경우에 청국장이냐 된장 고추장 관련된 균주를 찾아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유제품을 가지고서 치즈라든지 요구르트에 관련되는 균주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제가 다루는 파트에서는 이쪽 발효는 이제 조리하고 관련된 발효 부분의 미생물 균주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조리원리 부분에서는 총 40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전에는, 전에 바뀌기 전에는 식품학, 그리고 식품 미생물, 그 다음에 조리원리에서 전에 이제 50문항이었었거든요. 50문항이게 되면은 대략 식품학에서 22문제, 그 다음에 조리에서도 20에서 22문제. 그래서 이 식품 미생물 파트에서 작게는 6문제, 많게는 10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50문제로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이제 총 50문항이었다가 바뀌었던 게 이제 40문항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조리원리 구성 문제는 각 회당 20문항 정도로 해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교시 시험 문제로 들어가고 식품학 및 조리원리가 있고 총 문항수는 40문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론 교재 있으신 분들은 이론 교재랑 같이 병행을 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도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조리 원리에서도 개요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조리의 개요, 여러 가지 개요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두 번째로 들어왔던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유, 그 다음에 전분, 그 다음에 밀가루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서류 부분이 있었다든지 당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크게 들어오게 되면은 공유, 전분, 밀가루, 서류, 당류, 주로 탄수화물이 많은 것들이죠. 그 다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크게 봤었을 때는 육류, 그 다음에 어류, 그죠? 그 다음에 날류,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콩
제품으로 보게 되면서 두류를 또 여기로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큰 분류, 주로 이제 단백질을 많이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유지류는 따로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번째로 넘어오게 되면은 채소,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 해조, 버섯 이렇게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메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젤라틴 문제라든지 한천 이런 것들로도 구성이 되고요. 이제 그 밖으로 구성되는 것들에 기타로 들어가게 되면은 쭉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뭐 조미료, 그 다음에 향신료, 뭐 그 다음에 음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구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리 부분은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 구성에 있어서 개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로 많이 나왔던 단어가 계량은 어떤 식으로 할래? 그러니까 사이언스, 뭐 대충이 아니잖아요. 대충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무게로 잴래, 부피로 잴래, 뭐 계량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 그럼 도씨로 계산할래? 화씨로 계산할래? 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열에 있어서도 열 전달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도열을 이용했느냐? 아니면 복사열을 이용했느냐? 아니면 대류열을 이용했느냐? 아니면 마그네트론에 의한 마찰열에 해당이 되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했느냐? 뭐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조리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서 조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조리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그 건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이 들어가는 열 처리 방법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가열 조리법도 있지만은 비가열 조리법도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비가열 조리법, 고구마를 그냥 굳이 나는 군고구마, 찐고구마, 튀김고구마가 아니라 난 고구마를 씻어서 그냥 샐러드처럼 그냥 씻어서 나는 스틱으로 해서 먹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열 조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의 생채도 있고, 난 날로 먹는 회도 있을 것이고, 난 샐러드로도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리에는 그러니까 비가열 조리법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가열 조리법에도 물을 이용한 습열 조리법들이 있을 수 있고, 물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굽기, 볶기 이렇게 해서 건열 조리법, 기름을 이용한 것들, 불만 이용한 것들, 건열 조리법, 마그네트론에 의한 마찰력,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로 해서 열을 이렇게 이제 해서 조리 방법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들이 개요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공유로 들어가게 되면은 공유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나야 되는 것이 쌀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쌀, 보리, 뭐 여러 가지 밀, 옥수수 쭉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언급했던 것은 공유에선 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쌀의 형태에 있어서 왕겨를 갖고 있는 것도 있었고, 왕겨를 벗겨낸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 현미가 있었고, 현미 부분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겨층이 있고, 겨층 안에 배아, 쌀룬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었던 거. 그래서 이 겨층과 배아를 다 깎아내서 이렇게 안의 형태만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백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얼마나 겨층과 배아를 깎았느냐에 따라서 도정도, 도정률이라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밥은 어떤 식으로 지을 건데, 죽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떡 종류에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 그래서 밥, 죽, 떡 이런 얘기도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 전분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전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전분은 이거는 식품학, 그 다음에 조리, 여기 파트에서 다 묻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전분 파트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로 나왔던 것이 일단은 생전분으로 해서 밑셀 구조가 촘촘하게 있었던 것이 알파예요, 베타예요? 생전분이 베타죠. 생전분의 베타 스타지에 해당이 되는 거에 열과 물이 들어가면서 발생됐었던 호화, 그 다음에 호화되었던 전분을 방치를 했더니 다시 처음처럼 되돌아가려고 하더라, 노화, 그 다음에 도토리묵, 메밀묵, 청포묵처럼 일부 호화돼서 졸로 흐를 수 있었던 것들을 냉각시켰더니 얘가 굳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겔레이션으로 가더라 라고 해서 호화, 노화, 겔화, 그 다음에 미숫가루 뻥튀기처럼 물을 가하지 않고 열만 가했더니 호정화가 일어나더라 라고 해서 호정화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 전분은 단맛이 없었지만은 베타아밀라제, 알파아밀라제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작용하게 되면서 단맛이 강해지게 되는 당화 과정에서 각각의 호화, 노화, 겔화, 호정화, 당화, 이게 전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각각의 이거의 원리와 더불어서 이거의 대표적인
2위로 들어갔던 전분 파트가 있었고요. 밀가루로 들어가게 되면은 밀가루를 왜 제과 제빵에 이용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제 글루텐이라는 골격을 만들더라라고 했었는데, 그럼 이 글루텐이라는 골격을 만들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 그 다음에 빵이란 것들이 가볍고 부풀고 팽창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밀가루 파트에서는 팽창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공기에 의한 팽창이었느냐, 수증기에 의한 팽창이었느냐, CO2 가스에 의한 팽창이었느냐, 팽창. 그래서 물리적, 과학적, 그 다음에 생물학적 팽창에 해당이 되는 팽창 파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밀가루 파트였어요. 다음 서류로 들어가게 되면은 고구마라든지 감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뿌리, 전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깎아놓은 다음에 갈변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티로신에 티로신한제가 작용을 해서 도파민 만들었던 바로 멜라닌 색소 만드는 과정, 감자. 그 다음에 감자 전분이 맞냐 단백질이 맞냐에 따라서 점성 감자냐 분질 감자냐 나누어졌던 내용도 있었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고구마 당화 과정, 군고구마 만들어 먹으면 왜 달아? 베타아밀라제를 많이 갖고 있고 베타아밀라제의 최종 온도가 60에서 65도 이런 군고구마 이야기. 자, 당류, 이거는 뽑기 만드는 것처럼 당류 파트에서는 비결정형 캔디, 그 다음에 결정형 캔디, 폰당, 퍼지, 디비너티, 누드가 마시멜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 당류 파트였었고요. 이것이 이제 곡류, 전분, 밀가루, 서류, 당류 파트가 바로 탄수화물 부분이었던 거예요. 주 탄수화물 내용이었었고요. 육류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육류로 들어오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이제 보통 육류를 얘기했었을 때는 난류, 그 다음에 가금류가 빠졌구나. 육류, 가금류, 뭐 어류 이렇게 있게 되는 건데, 육류는 4개짜리, 발 4개짜리. 그래서 뭐 소, 돼지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의 각각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물었던 것이 도축해서 먹을 때 사후강직이 일어나고 숙성이 일어나는 그 단계를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고기를 선택할 때 기왕이면은 부드럽게 먹고 싶어 라고 하기 때문에 연육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잘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사후강직 숙성 과정에서 더불어서 색소 문제, 그래서 미오글로빈이냐 옥시미오글로빈이냐 메트미오글로빈이냐 변성글로빈 헤미크롬이냐 이런 여러 가지 색깔 이야기들. 연육은 어떻게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냐 라고 해서 설탕, 소금, 그 다음에 기계적인 방법, 그 다음에 생과일을 이용한 효소적인 방법들, 연육 방법에서 물어보게 되고요. 그래서 육류에서의 조리와 각각의 부위들, 그래서 목, 다리, 배, 꼬리 쪽에 해당이 되는 바깥쪽, 질긴 부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습열조리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고, 가운데, 등심, 채끝, 안심, 갈비 이런 쪽 부드러운 부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주로 건열조리법을 많이 이용하더라 라고 해서 조리 방법하고 물어보는 거, 이쪽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금류라고 말하게 되면은 날개, 다리 2개 달린 것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이제 문제로 물어보는 것은 닭에 해당이 되는 것들 문제겠죠. 그래서 닭 문제도 있고요. 자, 어류로 들어오게 되면은 생선은 사후강직기에서 숙성으로 넘어오다 보면 사후강직에서 변폐로 연결이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생선은 살아있거나 혹은 사후강직 단계에서 먹더라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생선에서는, 그래서 어류에서는 물어보는 문제가 선도의 문제, 선도. 그래서 선도가 신선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정할 건데, 시장에 갔었을 때 내가 뭐 이화학적으로 VBN 이런 것도 체크해 볼 수 없잖아. 그 다음에 배지 깔아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관능적인 방법, 눈으로, 코로, 촉감으로 해서 아가미는 튀어나와 있어야 되고, 냄새는 나지 않아야 되고, 비늘은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배를 눌러봤었을 때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선도 판정법. 그래서 어류에서는 주로 선도 판정법, 그 다음에 생선의 비린내는 어떻게 제거할 건데, 물로 씻어, 향신 채소를 넣어줘, 여러 가지 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양념류를 넣어줘, 그 다음에 된장을 넣어줘. 그래서 된장을 왜 풀어? 라고 했었을 때 콜로이드의 흡착성, 이건 이미 기출문제라고 했죠. 이러한 여러 가지 비린내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난류로 들어오게 되면은, 난류, 달걀을 가장 대표적으로 해서 달걀 같은 경우에 달걀 자체가 응고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유화성을 가지고 있다. 계란 흰자 같은 경우는 거품을 낼 수 있는 기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흰자하고 노른자 사이에
너무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녹변이 발생하더라. 녹변 이야기. 그래서 주 키워드는 응고성, 유화성, 기포성, 녹변 이야기가 달걀에서 이야기였었어요. 그 다음 우유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유 같은 경우에는 87%가 무려 물, 그 다음에 나머지 13%가 고용물인데 그 중에 3%가 유단백, 그 중에서도 카제인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 그래서 이 카제인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의 응고성을 이용했던 대표적인 것이 치즈. 그래서 산을 이용한 치즈냐, 레닌을 이용한 치즈냐, 치즈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균주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음 두류로 들어가게 되면은 두류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름이 많은 두류도 있을 것이고 전분이 많은 두류도 있을 것이고 채소와 같은 두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두류 문제에서는 주로 대두콩, 노란콩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두부의 응고성, 그래서 바로 글리시닌의 응고성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두류의 문제 파트였어요. 그 다음에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히 이거는 식품학 문제와 더불어서 산패 문제로 물어본다. 그래서 가수분해적 산패냐, 산화적 산패냐, 이렇게 해서 산패 문제와 더불어서 유지는 튀김 문제로 많이 물어봐요. 튀김 문제로 해서 물어보고, 유지에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발현점, 발현점이 높은 것을 선택을 해라, 뭐 이런 내용들 쭉 있었던 거. 산패 문제, 그 다음에 천연 식물성 유지냐, 동물성 유지냐, 그 다음에 가공 유지냐, 이렇게 해서 구별했었던 유지 분류법에 관련된 것이 있고요. 다음 채소 과일류로 넘어오게 되면은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중요 키워드가 색소였어요. 색소. 그래서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중에서도 백색에 해당이 되는 안토잔틴, 보라색에 해당이 되는 안토시아닌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 다음 과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과일 잼 젤리 문제였어요. 잼 젤리 이야기가 나오려면 팩틴이 나와야 돼요. 팩틴. 그래서 팩틴도 덜 익은 거, 완전히 잘 익은 거, 너무 익어버린 거. 프로토팩틴, 팩틴, 팩틱엑시드 구별해서 각각의 어떤 것들이 잼젤리 만들기 좋은 것인지 잼젤리 문제로 물어보는 거, 과일. 그 다음에 해조류 같은 경우에서도 녹조류냐, 갈조류냐, 홍조류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버섯 같은 경우에도 표고버섯, 여러가지 송이버섯, 양송이버섯, 균류 해당이 되는 버섯류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젤라틴 한첨 문제는 이거는 졸과 겔의 문제로 물어보게 되는데, 졸은 흐를 수 있는 것, 액체 속에 고체가 들어있는 거, 겔은 굳어있는 거, 고체 속에 액체가 들어가 있는 거. 근데 가면 끝나는 것이 있고 다시 굳어있는 것을 가열했었을 때 졸로 다시 바뀌는 것을 가역적 졸겔 관계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건데, 젤라틴을 이용한 것은 동물성 콜라겐이었고, 얘는 바로 이제 홍조류였던 우뭇가사리를 이용한 한천. 그래서 얘는 동물성 단백질, 얘는 식물성 다당류의 특징이었던 거. 그래서 젤라틴과 한천의 각각의 특징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조미료, 향신료, 음료 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조미료, 향신료, 음료, 그 다음에 일장의 개요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물어본다기보다는 각각의 조리 과정 중에 같이 혼합돼서 들어가는 문제로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조리 문제는 20문제, 21문제 정도로 해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이제 깊게 뭐 고민할 건 없어. 조리 파트는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1회당 푸는데 문제가 뭐 너무 길게 소요되진 않아. 여기는 한 40분, 45분 정도 회당? 그러니까 짧게 좀 지나갈 것 같아요. 조리는 이제 식사요법만큼 복잡하진 않아. 그러니까 대신 이것도 많이 외워야 되는 파트. 여러분들 그다지 쉽지는 않아요. 자, 문제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은 1번. 자, 항상 문제를 잘 읽으세요. 문제. 자, 조리 조작이 과학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자, 조리 과학이라 그랬어요. 식품 및 조미료의 정확한 계량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식재료의 계량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여러분, 계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야. 뭐가 있을까? 저울을 이용한 것과 그 다음에 컵이나 스푼을 이용한 것. 그러면은 제가 저울을 이용한 것, 컵이나 스푼을 이용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하고 뭘까? 저울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게를 재는 것이고, 계량컵, 계량 스푼을 이용한다는 것은 부피를 보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크게는 무게법, 부피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중에서 이제 밀가루는 채로 친 후, 자, 공기를 유입시켜 주는 거예요. 채로 친 후 꾹꾹 눌러 담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볍게 퍼서 가득 채운 다음에
판판한 것으로 뚝 잘라줘야 되는 거죠. 가볍게 절대 누르거나 흔들지 말아야 돼요. 물엿,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청, 꿀 다 마찬가지야. 이 끈적끈적한 것들은 오목하게 위로 올라올 정도로 담아서 계량한다. 아니야. 얘네들도 항상 할평컵 2분의 1컵을 측정해라 라고 했으면은 2분의 1컵짜리에 3분의 1컵을 측정해라 라고 했으면은 3분의 1컵짜리에 이런 식으로 애초에 한 컵짜리, 2분의 1컵짜리, 3분의 1컵짜리, 4분의 1컵짜리 이렇게 쪼개져 있는 컵 할편컵이라고 했어요. 할편컵을 이용해서 항상 얘도 모든 것은 다 평평하게 해야. 오목하게 이런 거 없어. 누구 기준에서 오목이야. 그죠? 모든 것은 다 항상 평평하게 해야. 다음 황설탕은 꼭꼭 눌러 담아 계량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흑설탕, 황설탕 알잖아. 흑설탕 돌덩이처럼 뭉쳐있잖아요. 황설탕도 피막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붙어. 그래서 만약에 얘네를 한 컵을 측정해라 라고 했으면은 꾹꾹꾹꾹꾹 눌러다면서 가득 채워요. 그 다음에 컵을 확 뒤집었었을 때 컵 꺼내고 나서 안에 설탕 덩어리가 한 컵처럼 남아있을 정도로 꼭꼭꼭꼭 누르는 거예요. 황설탕, 흑설탕은. 황흑은. 백설탕은 이렇게 만들지도 못해. 백설탕은 그냥 덩어리 깨고 측정하는 거고. 백설탕은. 황흑은 모양이 남을 만큼 꾹꾹 눌러 남는다. 답은 3번이에요. 마가린은 하고 말했잖아. 마가린이든 버터든 이런 지방에 해당이 되는 것은 보통 냉장 보관한단 말이야. 냉장 보관하게 되면 딱딱하죠. 그러면 아래층에 공기가 생겨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온에서 녹인후라는 말이 틀린 거야. 녹여버리면 안 되고 실온에서 부드럽게 한 후야. 부드럽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서 이건 이거죠. 딱딱한 상태로 만약에 한 컵을 측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는 가득 채웠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들어가게 하려면은 부드럽게. 그러니까 중탕으로 녹인 후 이런 말이 아니라 부드럽게 한 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단어가. 그 다음에 꿀은 반드시 저울을 이용한다. 아니잖아. 무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까 컵이나 스푼이나 부피를 이용할 수도 있고. 3번. 다음 2번. 자, 조리할 때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목적. 자, 여기 문제 포인트는 영양소 손실이야. 영양소 손실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틀린 것을 찾으래요. 그러면은 감자를 통째로 씻은 다음에 원하는 대로 썬다. 감자를 이미 썰어버린 다음에 씻으면은 그 다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영양소 손실을 줄이려면 통째로 씻고 썰기가 나중에. 그 다음 시금치는 클로로필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중조를 넣어주게 되면은 초록색이 유지가 되는 것까지 맞아. 이거 뭐였지 여러분들? 그러면은 초록색이었던 것이 클로로필이었잖아요. 클로로필이었어. 클로로필에 알카리로 가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고정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클로로필 라이드. 그 다음에 더 고정이 되면은 클로로필린으로 고정이 된다라고 했잖아. 초록초록으로 고정되는 건 맞지만은 문제는 이 중조 혹은 뭐 중탄산 나트륨 다 같은 말이야. 중조, 중탄산 나트륨 다 같은 말인데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얘네는 이렇게 나오면 아, 알칼리구나 라고 정리하라고 했죠. 근데 알칼리인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콩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튀김에도 중조가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CO2 가스를 만들면서 수분을, 그러니까 같이 수분, 그 튀김 옷에 있는 물 분자도 같이 다 갖고 나가. 그러니까 튀김이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바삭한 것까지 좋아.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러니까 콩도 쉽게 무르게 해줘. 튀김도 바삭바삭하게 해. 색깔도 초록색으로 고정을 시켜. 이런 것까지 좋으나 영양가로 봤었을 때는 비타민 B1, 티아민을 파괴를 하네.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을 파괴를 하네.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파괴를 하네. 그래서 바로 영양소의 파괴는 일으키기 때문에 영양소상에서는 좋지 않아요. 영양소상에서. 그러니까 2번이 틀렸겠지. 영양소 손실을 최소로 줄이려면 쓰지 말아야지. 그죠? 3번 기출문제. 마른 표고버섯을 불릴 때 자, 뜨거운 물에 불리면 더 빨리 불거든? 근데 왜 미지근한 물이라 그랬어요? 향이 날아가 버리잖아.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거고요. 맹물을 이용하게 되면은 표고버섯의 영양가가 물로 빠져버려. 그러니까 설탕을 약간 해주게 되면은 같은 1% 농도를 맞추면서 영양가의 손실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줘. 그래서 이제 설탕.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마른 표고버섯을 뭐 영양소의 손실을 줄이면서 빨리 불리는 방법은 하고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설탕물 이게 답이었어요.
미지근한 설탕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밥 지을 때 우리 밥 불린 쌀 물 안 버리잖아요. 버리면 안 돼. 그 밥물에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밥물 그대로 이용해라 이 말이고요. 콩나물을 데칠 때 데친다라는 것은 콩나물 국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이럴 때는 뜨거운 물에다가 빨리 데쳐주면은 비타민C 영양소 손실을 좀 더 줄일 수 있겠죠. 그 얘기. 답은 2번. 이 문제는 영양소 손실을 최소로 한다예요. 2에 2번. 3번. 식품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미는 왕겨만 제거한 거야. 7에서 11%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주로 배아, 쌀룬, 겨층에 집중되어 있다. 맞아요. 그래서 백미, 다 깎아버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 단백질 함량이 줄어들어. 6% 정도로. 다음,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은 밀가루를 물과 함께 반죽할 때 형성되는 글루텐의 주 성분을 이루고 있고, 자, 여기까지 맞아. 그래서 밀가루 안에는 SS, 이황결합이야. SS. 그래서 이거를 이황결합이다. 다이는 2개란 뜻이라 그랬어요. 2개고, D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모노, 다이, 트리, 테트라, 펜타, 다이는 2개, 2개 설파이드, 황결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다이설파이드, 황결합이 2개구나. 이러한 다이설파이드, 얘가 글루테닌이야. 얘가 글루테닌이고, 글리아딘은 동글동글 구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 밀가루 안에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에 물을 넣고 나서 우리가 반죽을 해줘. 그러면은 이렇게 글루테닌, 테닌 사이사이에 글리아딘이 들어가면서 글루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루텐은 물에 녹지 않아. 불용이야, 불용. 그래서 실제로 그 밀가루 여러분들 반죽해놨던 것을 그 물에다가 조심스럽게 얕은 물에다가 이렇게 가벼운 물줄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손에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씻어보면은 전부는 빠져나가고 흐느흐느 껌 씹담한 것처럼 흐느흐느한 것이 남아. 그게 바로 글루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안 날아가고 남아있었잖아. 그럼 수용이에요, 불용이에요? 불용성. 그래서 글루텐은 불용성이라고 해요.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미오신과 액틴은 육류의 근섬유 단백질이다 라고 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이제 근섬유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고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결체 조직, 결 조직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기가 이제 결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굵은 조직이 있고 이렇게 가는 조직으로 쭉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굵은 조직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근섬유 조직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굵은 것이 바로 미오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가는 것이 바로 액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바로 근육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미오신과 액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사후광직 때 단단해지잖아. 액토미오신.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해서 액토미오신, 미오신, 액틴. 무조건 써요. 제가 말하는 것은 졸지 말고, 손 가만히 있지 말고 써. 미오신과 액틴, 근섬유 단백질. 그 다음에 우유의 pH를 4.6 정도로 조절할 때 침전되지 않는 단백질은 유청 단백질이다. 자, 등전점에서 응고가 되는 것이 카제인, 응고되지 않은 것이 유청 단백질이에요. 유청 단백질 2가지가 뭐야? 유청 단백질 2가지. 락트, 알부민, 락토글로불린. 그러니까 응고되는 것은 카제인, 응고되지 않는 것은 락트, 알부민, 락토글로불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계속 쓰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 그래서 우유 단백질은 크게 카제인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 그래서 유청 단백질은 웨이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청 단백질로 나누어지게 되고, 유 단백질의 카제인 단백질이 80%를 차지하고 유청 단백질이 20%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유청 단백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락트 알부민. 우리가 알부민 글로불린 얘기할 때 락트 알부민, 그러니까 유제품에 들어있는 알부민이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유제품에 들어있는 글로불린이다 라고 해서 락트, 락토라는 말이 들어오면은 유제품이라는 접두어구나. 오부 알부민, 오보 글로불린. 오보. 난이라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유청 단백질이고요. 오보 알부민, 콘 알부민, 오보 뮤코이드, 오보. 이거 어디에 들어있는 거라 했어요? 달걀. 자, 달걀 흰자에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노른자에 들어있어요? 흰자에.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노른자 먹지 않고 흰자 먹잖아. 그게 바로 단백질, 달걀 흰자. 그래서 그럼 다시 문제 여기서. 그럼 여기에서 알레르기를 주로 일으키는 것은 달걀 흰자예요, 노른자예요? 흰자. 그래서 돌전의 아기한테 흰자를 안 먹여, 노른자를 안 먹여? 흰자를 안 먹여요. 그러니까 돌 지나고 나서 흰자 먹이는 거예요. 단백질이 많아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 3번에 2번이 되는 거고요. 4번. 밥을 지을 때 물 분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여러분, 밥물 만들 때 손등까지 넣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밥물 그 쌀 부을 때 손 넣잖아. 손은 넣는다라는 것은 부피를 측정하는 거예요,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부피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쌀 넣어봤을 때 손등 오게끔까지 하는 것에서 부피에서는 1.2배라고 얘기하고요. 쌀 무게로는 몇 배일까? 1.5배. 무게에서는 1.5배, 부피로는 1.2배야. 부피는 1.2배, 무게는 1.5배. 이렇게. 그러면 햅쌀, 묵은 쌀하고 했었을 때 햅쌀은 덜 말랐고 묵은 쌀은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쪽이 더 물을 많이 잡아야 될까요? 묵은 쌀. 틀렸네. 그러니까 1번부터 틀렸네. 햅쌀은 1배, 1.0, 묵은 쌀은 1.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쌀이 1.2라면 햅쌀은 1.0, 묵은 쌀은 1.4. 자, 2시간 이상 침수시킨 쌀은 1대1, 1.0배란 뜻이야. 쌀을 불릴 때 여름은 30분, 겨울은 90분. 왜? 물의 온도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름은 물의 온도가 수온이 더 높으니까 빨리 불 거고, 겨울은 수온이 낮으니까 더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보통 5, 6인분의 밥을 지을 때는 쌀 부피로는 몇 배? 1.2배. 쌀 무게로는 몇 배? 1.5배. 밥을 지을 때 사용해야 되는 물의 양은 전분 호화에 필요한 물, 그러니까 전분 안으로 들어가는 물 더하기 냄비 바깥으로 날아가는 증발하는 물의 양을 합해서 정한다. 따라서 압력밥솥은 냄비밥보다 물량이 적어요, 많아요? 압력밥솥에 밥을 할 때, 냄비에 밥을 할 때 어느 쪽이 물량이 더 적을까? 압력밥솥. 왜? 증발하는 물의 양이 적으니까 막판에만 빠져나가는데, 냄비는 끓기 시작하면서 계속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증발하는 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4번에 1번. 5번. 제빵 과정에서 밀가루 반죽의 여러 가지 첨가물의 역할이다. 각 기능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 달걀, 소금, 설탕, 효모, 베이킹파우더, 버터 등등등등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자, 소금은 발효 팽창을 촉진한다. 그 다음 설탕, 발효를 촉진하며 껍질의 색깔과 관련된다. 달걀, 빵 껍질을 반들반들하게 한다. 버터, 빵을 들기지 않고 부드럽게 한다. 효모, 빵의 부피를 늘리고 가벼움을 준다. 자, 찾으셨죠? 답 몇 번? 1번. 1번 찾아야 돼, 1번. 그럼 봐. 설탕은 효모 이스트의 영양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발효 촉진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설탕 자체가 캐러멜 반응이 될 수도 있고, 당하고 단백질하고 만나면 마이알 반응으로 골드 브라운, 맛있는 갈색을 만들잖아. 그 다음에 식빵 이런 거 만들 때 바깥쪽에다 달걀물 발라진단 말이야. 그럼 빵 껍질을 좀 더 반들반들하게. 맞아요. 버터는 글루텐 형성을 촉진하는 거야, 억제하는 거야? 억제, 쇼트, 짧게 억제를 했으니까 빵을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한다. 맞아. 효모는 CO2 가스를 만들어서 빵의 부피를 팽창시키기 때문에 빵을 폭신폭신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 국수 만들 때 국수가 쩍쩍쩍 반죽이 갈라진다. 누구를 좀 넣어줘라. 소금은 점탄성의 증가였잖아. 점탄성의 증가인 거고, 얘는 발효 팽창을 촉진하진 않아. 점탄성, 좀 더 끈적끈적하게, 좀 더 반죽을 쫀득쫀득하게 하는 역할이 소금인 거지. 기본 문제이자 중요한 문제예요. 5의 1번. 6번. 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감자 단백질은 튜베린으로 약 10% 정도 함유되어 있고, 감자의 유독 성분은 솔라닌, 그 햇빛에 쪼이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변하잖아. 그래서 태양이라는 뜻이 솔라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햇빛하고 닿았을 때 초록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감자 눈,
생겼을 때, 그 싹 텄을 때 생기는 초록색 부분인데, 이거는 깊게 파내버린 다음에 조리에 이용해야 돼. 라는 이야기는 가열에 약하다는 걸까? 강하다는 걸까? 강하다. 파괴 안 돼요. 답은 틀린 건 2번. 감자가 썩기 시작하면 생기는 독성 물질은 셉신.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분질 감자, 점질 감자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고구마 나올 때잖아. 고구마. 여러분들은 호박 고구마가 좋아요? 밤 고구마가 좋아요? 호박? 호박 고구마는 물컹물컹하면서 단맛이 더 강하고 밤 고구마는 팍신팍신하고 전 반반이었으면 좋겠어요. 얘도 먹고 얘도 먹고. 자,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감자도 애초에 종이 점질 감자냐 분질 감자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야. 감자 종도. 그랬을 때 이렇게 감자를 삶았을 때 쪼개지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왜 그 찐감자, 감자 화덕구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호일에 넣어서 감자를 찌잖아. 그리고 아니면은 메시 포테이토, 아니면 웨지 감자, 아니 프렌치 프라이드 포테이토. 감자 튀김을 했는데 감자 튀김이 그러니까 눅눅해지면서 물컹물컹한 거보다 딱 씹었을 때 분이 터져 나오는 게 훨씬 맛있잖아. 그랬을 때 분이 많은 것을 우리가 분질 감자라고 하는 거고 단단한 감자를 우리가 점성 감자, 점질 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에 해당이 되는 소금물에 넣어 봤었을 때 분질 감자는 아래로 가라앉아. 반면에 점성 감자는 약간 이 비중이 더 작아서 위로 떠. 그래서 분질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전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점성 감자는 얘에 비해서 튜베린, 단백질 함량이 많아. 그래서 감자를 쪼개봤었을 때 내부에 노란색, 단단한 바로 튜베린이 들어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감자는 나눌 때 식용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감자의 전분량분의 감자의 단백질량이야. 근데 분모에 해당이 되는 것이 단백질이잖아요. 얘는 분모가 많아. 분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단백질. 얘는 아래가 많으니까 얘는 식용가가 낮아. 얘는 위, 단백질이 많으니까 식용가가 높아. 그 다음에 점성 감자는 형태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자 볶음 요리, 채 요리를 했었을 때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어. 감자 조림을 했는데 그대로 형태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볶음 조림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점성 감자를 이용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튀김을 한다든지 찐 감자가 된다든지 구운 감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감자 으깸 샐러드라고 해서 메쉬 포테이토 이러한 감자를 만들고 싶을 때는 나는 분질 감자를 이용할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전분이 많냐 단백질이 많냐에 따라서 이렇게 점성, 단백질, 식용가 높고 볶음, 조림 요리. 그 다음에 분질 감자는 전분이 많아서 식용가가 낮고 폭신폭신한 질감, 튀김, 찐감자, 구운 감자, 메쉬 포테이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분질 감자는 점질 감자보다 식용가가 낮다. 맞죠? 얘는 전분 함량이 많으니까. 식용가가 높다라는 것은 단백질이 높다라는 거야. 단백질. 점질 감자는 익히면 튜베린 때문에 노랗고 투명해진다. 맞아요. 2번. 다음 7번 문제. 자, 다음은 재래식 간장 만드는 과정을 간략히 도식화한 것이다. 밑줄친 과정 기억 니은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라고 물었죠. 여러분 재래식 간장하고 계량식 간장하고 차이점이 뭘까? 재래식 간장은 간장 된장을 동시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메주를 쓴 다음에 메주라는 것은 이제 11월 말쯤, 그러니까 10월 말에 이제 휴수가 끝나고 11월 초나 11월 달에 메주를 써. 그러면 메주라는 것이 노란콩이잖아요. 노란콩을 삶아. 그래서 삶아서 얘를 이제 절구 이런 데다 으깬 다음에 뭐 집집마다 뭐 네모나게 만들든지 동그랗게 만들든지 한 다음에 이거를 추수가 끝난 지푸라기로 엮어. 그다음에 엮어서 이제 메주를 띄워. 그러면 메주에 곰팡이가 막 필 거 아니야. 이 곰팡이가 피었던 메주를 다음에 이제 1월에서 2월 정도가 되면 메주가 다 마르면서 막 곰팡이가 폈어. 이 핀 메주에다가 바로 이제 메주를 깨서 메주 가루 아니면 메주 덩어리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간수가 빠진 소금물을 넣어. 염수. 소금물을 넣은 다음에 이거를 메주하고 염수를 섞어서 이제 뭐 보통 2월에 담근다, 3월에 담근다, 4월에 담근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10월, 11월. 그러니까 짧게는 1년, 그러니까 짧게는 뭐 8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띄워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메주가루 이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바로 이거는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가르기를 하게 되는데 가르기 부분에서 고체 부분으로 가르게 되면은 된장,
액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바로 이제 간장에서 동시에 된장 간장을 같이 만드는 것이 재래식 방법이에요. 근데 계량식 방법은 이렇게 하고 났더니 된장은 왠지 찌꺼기 느낌이 나. 별로 뭐 좋을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에 된장을 따로 만들고 애초에 간장을 따로 만드는 방법이 계량식 방법이야. 그 다음에 계량식 방법에서는 옛날에는 매주는 콩밖에 이용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콩만 이용했더니 맛이 없더라. 여기에다가 뭐 보리를 넣어준다든지 쌀을 넣어준다든지 해서 전분 물질을 넣어줬더니 훨씬 더 당화가 일어나면서 단맛도 많이 나고 또 콩에서의 구수한 맛도 많이 나고 해서 좋더라라고 해서 전분성 재료가 따로 들어가기도 해요, 요즘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봐보세요. 메주, 소금물, 담그기, 자, 이제 바로 항아리에 넣고 나서 발효 숙성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건더기를 숙성하면 된장이 되고 간장을 이제 달인다. 내가 뭐 이 말이 거짓말이면은 뭐라 그러지, 여러분? 끓는 장에다 손을 지진다?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100도보다 염도가 들어가게 되면 끓는 온도가 더 올라가요. 그 뜨거운 데다가 손을 지진다고 했잖아. 지졌어, 안 지졌어? 안 지지더라고. 하여간 달인,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간장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자, 기억. 발효 숙성 과정에서 콩 속에 들어있었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바로 감칠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콩 속의 일부 전부는 당화, 단맛으로 변하면서 바로 미생물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맛의 증가가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과정에서 젖산균들이 증식하게 되면서 일부 알코올도 만들고 신맛도 만들고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장류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맛이 나. 그 다음에 니은, 달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생간장을 한번 끓여주게 되는데 끓이는 과정에서 미숙한 효소, 미생물 살균으로 좀 더 풍미를 증가시킨다.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끓이게 되면은 염 농도가 아무래도 증가할 텐데 저장성이 증가한다. 이거 자체가 목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목적은 아니야, 목적. 목적 효과의 주대한 작용, 가장 주요 작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 2, 3, 4번을 잘 알아놓으라고. 1, 2, 3, 4.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전분은 당으로, 그 다음에 젖산균의 작용으로 알코올 산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거 알아놓으시고, 가르기를 통해서 달이는 과정에서 미숙한 효소와 미생물을 살균하는구나. 알아놓으시고. 8번. 육류 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육류의 색은 육색소인 미오글로빈. 여러분 혈색소는 뭐야? 헤모글로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빈혈 얘기할 때는 식사요법에서는 헤모글로빈 얘기를 하게 되고 조리에서는 피를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잖아. 그러니까 고기 색깔인 미오글로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육색소 미오글로빈. 신선한 소고기 선홍색 상태는 바로 산소가 닿은 옥시미오글로빈. 맞아. 공기 중에 장기간 노출돼서 육류 표면의 산소 분압이 감소하면은 젓갈색의 매트 미오글로빈이 된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다시 공기를 쪼이게 되면은 약간 밝아져요. 그래서 이건 비가역적이 아니라 가역적이야. 답은 3번이 틀렸고. 자, 가열하게 되면은 회갈색으로 변해. 그죠? 고기 색깔 회색으로 변하잖아. 그거를 변성글로빈 헤미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갈색, 변성글로빈 헤미크롬. 그 다음에 소세지 이란 거에서는 아질산 NO야. NO로 안정화된 선홍색을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그렇죠. 니트로소 미오글로빈 써놓으세요. 안정화된 선홍색을 니트로소 미오글로빈.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붉은색으로 고정이 되고 얘를 가열한다고 해서 회색으로 변하진 않잖아. 바로 발색제라고 표현을 하죠. 발색제. 니트로소 미오글로빈. 근데 한동안 또 이 아질산이 문제는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니트로소 미오글로빈, 햄, 소세지. 자, 답은 3번이었고요. 9번. 육류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탕은 국물도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젖산, 아미노산, 핵산 분해 물질 등의 추출물이 국물에 빠져나와야 돼. 따라서 국물을 이용하고 싶으면은 처음부터 찬물에 넣을까요? 끓는 물에 넣을까요? 그렇죠. 찬물. 국물을 빼고 싶을 때는 찬물부터. 그래서 끓는 물이라 해서 틀린 거고. 장조림은 잘 찢어져야 돼. 손으로 찢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처음부터 물, 간장, 설탕이 들어가 버리면 절대 안 찢어져요.
그죠? 찢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장조림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익힌 다음에. 그러니까 덩어리를 익힌 다음에 양념이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양념 들어가게 되면 절대 안 찢어져. 너무 질겨져 버려서. 그래서 틀렸고, 편육, 수육은 국물이 목적이야, 고기가 목적이야? 고기가 목적인 경우는 찬물에 들어갈까요? 뜨거운 물에 들어갈까요? 뜨거운 물. 따라서 찬물에 고기를 넣고 틀렸네. 그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되고요. 4번. 뼈를 이용한 설렁탕, 곰국을 이용해서 뽀얀 국물을 얻고 싶으려면은 인지질을 얻어야 돼. 그러려면은 뚜껑을 덮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번 그 뼈물을 부르르 끓인 다음에 처음에 뼈물을 이제 제거해 버리고 그 다음 물부터는 압축해서 이제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돼지고기찜에 토마토를 넣어주게 되면은 고기의 연화가 일어나. 근데 처음부터 토마토를 넣어버리게 되면 고기피 색깔, 토마토 색깔이 들어가서 완전 지저분해져 버려요. 그래서 토마토는 언제 들어가야 돼? 그렇죠. 돼지고기 익힌 다음에. 돼지고기가 익은 다음에 토마토는 나중에 들어가는 거야. 동시에 들어가면 안 돼. 돼지 피 색깔, 라이코펜 동시에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한 색깔이 되는 거. 9번에 4번. 다음 10번. 다음은 닭의 조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조육은 자, 바로 조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2, 3일 정도는 냉장, 그거보다 더 오래 있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냉동 해야 되고 5에서 7주 정도 된 어린 닭은 구이. 냉동된 닭을 조리할 때 뼈 부분이 붉은색 검게 변하는 것은 맛하고는 무관해요. 자, 5번으로 바로 볼게. 바로 근데 보기 흉하다 보니까 냉동 닭을 해동 후에 조리하게 되면은 뼈 변색이 더 심하게 일어나.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냉동된 상태로 넣던지 해동 자체를 빠르게 해버리던지. 그러니까 해동을 너무 느리게 하면은 뼈 속에 있었던 골수가 빠져나와서 오히려 색깔이 더 지저분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4번. 지방의 융점이 낮아서 식은 후 먹어도 입안에 촉감이 좋다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그 교무실에서 지금 다른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내려왔었을 때, 정말 괴롭다. 학생들이 용해 뜻도 모른다. 용해 뜻도 몰라서 이런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냐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답답하다 얘기를 했거든. 용해는 뭐고 융해는 뭘까? 자, 설탕물, 미지근한 물에다가 설탕가루를 넣었다. 차가운 물에다가 설탕가루를 넣었다. 찬물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뜨거운 물에다 설탕가루를 넣었다. 물 속에 설탕가루가 들어가는 것은 용해야, 융해야? 용해. 그죠? 미지근한 물에 젤라틴 가루를 넣어서 젤라틴이 녹았어. 이건 뭐야? 용해. 그러니까 용해는 용매 속에, 어떠한 매체 속에 용질이 들어가서 하나의 용액이 되는 것을, 용매 속에 용질이 들어가서 용액이 되는 것을 용해라고 하는 거예요. 융해라는 것은 영어로 melting, 녹는 점이라는 뜻으로, melting point라는 뜻으로, 녹는 점이라는 뜻으로 고체였던 것이 액체로 변하는 그 순간을 융해, 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고기 갈비찜, 돼지 갈비찜, 닭찜에 허옇게 붙어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한겨울 아닌 이상. 한겨울이거나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없는데 닭국은 그렇게 심하게는 안 끼잖아. 근데 닭고기 같은 경우에도 닭국도 실온에 놔뒀던 것을 냉장 보관했다가 보면 냉장고 안에는 4도, 5도잖아. 4도, 5도 허옇게 기름덩어리 껴있잖아. 근데 그 돼지갈비찜, 소갈비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온도 차가워져도 위에 하얗게 껴버리잖아요. 그 하얗게 꼈던 기름을 다시 끓이면 물로 녹잖아. 그게 융점이야. 고체였던 것이 액체로 변하는 것이 융점. 그러면은 이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은 융점이 높다라는 것은 녹는 점이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융점이 무려 50도씨 가까이 돼야 돼. 반면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 40도씨만 돼도 돼요.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28도에서 한 35도만 돼도 돼. 그러면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이 이걸 먹었을 때, 섭취했었을 때, 우리 체온 안으로 들어왔었을 때, 사람 체온이 36도, 37도잖아. 36, 37도보다 낮은 것들은 액체로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체온보다 높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고체가 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훨씬 혈전을 많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육류지방,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혈전, 피떡을 만들면서 가다가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을 빨리 유발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들 많이 먹지 말아라 하는 거고, 우리가 소고기에서도 1, 2 플러스 등급, 1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 갔었을 때 3등급은 마블링, 기름기가 제일 없는 거, 1, 2 플러스짜리는 마블링, 기름기가 제일 많은 거잖아. 위로 갈수록 바로 기름기가 많은 포화지방이 많아. 포화지방이 많을수록 결국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혈전을 더 많이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맛은 기름기가 많은 것들이 훨씬 더 부드러워. 근데 몸에는 별로 안 좋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닭은 다른 육류에 비해서 융점이 낮기 때문에 식은 후에 먹어도 입안의 촉감이 괜찮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건 5번. 11번. 어패류 조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생선 구이를 할 때 껍질이 석쇠에 들러붙는 것은 바로 미오겐이라 그랬어. 미오겐의 열응착성이다 라고 했고요. 미오겐이라는 단어, 열응착성이라는 단어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징어를 데칠 때 오징어 껍질에 있는 콜라겐이 수축해서 둥글게 말린다 라고 했잖아. 그럼 봐봐. 자, 이게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이게 오징어 껍질 쪽, 오징어 내장이 붙어있던 안쪽이야. 그러면은 껍질 쪽에 콜라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징어 구우면은 껍질 쪽으로 말려 아니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표현이 좀 그렇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내장 붙어있던 쪽이었잖아. 내장 붙어있던 쪽이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은 껍질이 이렇게 들어가요? 안 구워봤지? 첫 번째, 자, 내장이 붙어있던 쪽이, 그래서 여러분 솔방울 모양 만들잖아. 이렇게 만들어서 솔방울 모양을 만들었는데, 솔방울 모양이 동그르르 말리게 할 건지, 솔방울 모양이 그냥 일자로 읽게 할 것인지,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하나는 동그랗게 말리는 솔방울 모양이 있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일자 모양으로. 동그랗게 말리게 하고 싶어. 그럼 껍질에다 넣어야 돼? 안에다 넣어야 돼? 이해했어? 못했어? 참. 애매해. 자, 오징어를 이제 했었을 때, 여기가 내장 쪽이야, 내장 쪽. 그 다음 바깥쪽이 껍질 쪽이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 자른 다음에 안쪽에다가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넣잖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자르잖아.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이 도루루 말리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잖아.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도루루 말리게 한다라고 했고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안이 나오는 거야? 밖이 나오는 거야? 안이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징어를 구워보게 되면은 껍질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내장 쪽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구워보세요, 오늘 밤에. 안주로. 그래서 아무튼 껍질 쪽에 콜라겐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콜라겐이 수축해서 둥글게 말리는 거고요. 3번도 중요해. 생선찌개에 첨가한 된장, 고추장은 바로 이것들이 콜로이드 흡착력으로 비린내를 흡착한다라는 내용. 이 콜로이드의 흡착력이라는 단어들. 어묵 제조 시 명태살에 소금 5%를 넣고 치대면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을 해서 끈적끈적 점도가 높아진다. 이거 틀렸거든? 어디가 틀렸게? 5%가 아니라 2에서 3%. 5% 너무 높아요. 2%, 3%야. 남은 생선조림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더니 굳어 있었다. 다시 젤라틴이 결합된 것으로 가열하면 다시 녹는다. 여러분 생선찌개에 굳어 있는 거, 고등어 조림, 뭐 조기 조림 이런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굳어 있어. 근데 이거 다시 가스레인지 불에 올리면 다시 국물로 바뀌죠. 그럼 이거는 졸과 결이 왔다 갔다 하는 가역적 졸결 관계야. 맞아. 답 4번. 12번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다음은 동태찌개의 재료 및 분량이다. 풋고추, 무, 마늘, 생강, 후추의 매운맛이나 매운 향 성분이 옳게 연결된 것은, 여러분들 맛은 혀가 느끼는 것 같고 향은 코가 맞는 것 같잖아. 제가 지난번 이론 때도 말했지만은 조리 잘하는 사람은 어디가 발달된 사람이야? 혀야 코야? 코가 발달된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바로 냄새 분류를 잘하는 거거든. 향 프로파일을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매운맛, 매운향 동시에 같이 느끼게 되는 건데 보면은 동태, 고추장, 무, 두부, 애호박, 풋고추, 홍고추, 마늘, 생강, 쑥갓, 실파, 고춧가루, 소금, 후추 이렇게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끓이는 게 뭐부터 끓여? 제일 먼저 여기 재료 중에서 전처리 다 끝낸 다음에 뭐부터 끓일까? 무. 왜? 단단하니까. 그다음 무가 한번 끓어올랐어. 그럼 그때 누구 넣어? 동태. 동태는 끓는 물에다 넣어. 왜? 왜? 처음부터 왜 무랑 같이 안 끓여? 그렇죠. 다 으깨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생선은 그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결체 조직이 적기 때문에 형태가 다 으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를 익히고 나서 끓는 물에 들어가는 거야. 끓는 물에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무가 들어갈 때 이때 이제 애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 이후에 거의 마지막 여기 있는 재료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쑥갓. 쑥갓은 거의 끓기 직전에 넣잖아. 그래서 파란색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해주는 건데 자, 요 조리 순서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가 익은 다음에 동태가 들어간다. 이유는 바로 결체 조직이 적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해야 돼서. 만약에 생선찌개를 찬물에서부터 놓고 나서 은근하게 국물을 우려낸다. 틀린 말이야 이거는. 생선은 형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돼요. 자, 무는 프로필몰캅탄, 풋고추는 캡사이신, 마늘은 알리신, 생강은 쇼가올, 후추는 최비신. 뭐가 틀렸게요? 후추, 최비신 들어봤나요? 들어봤어? 맞아. 그 다음에 생강, 쇼가올. 들어봤죠? 진조롤, 쇼가올, 진조론. 들어봤지? 그 다음에 마늘, 알리신. 맞죠? 알린에서 알리신. 맞아. 풋고추 매운맛 캡사이신. 고추의 캡사이신. 맞지? 자, 1번이 틀렸어. 프로필몰캅탄은 양파의 매운맛, 매운향이야. 양파고요. 바로 무는 메칠몰캅탄이야. 메칠.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알아놓으라고 넣어놓은 건데 프로필몰캅탄은 양파 이야기고 메칠몰캅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예요. 무는 CH3, 메칠몰캅탄으로 해서 바로 CH3라는 거. 자, 12번까지 했고요. 잠깐 쉬고 13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